이식이 적합한지 검사를 받게 됐는데 건강한 큰손주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조건은 전부 다 적합한 상황이었는데 해부학적으로 손주의 간이 변이되어 있는 상태라 이식 수술 시 복잡하고 다른 합병증의 위험성도 커서 이번에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됐죠. 막내 손주는 나이가 만 16세가 넘지 않은 상황이라 수혜자인 아들과 법적 보호자 2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아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을 밝혀서 검사조차 할 수가 없었고요. 며느리도 이식이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혈액형이 같아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간의 크기와 상태가 부적합하다며 불가능하다고 저희에게 말해왔었죠. 결국 온 가족들이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간 이식 수술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병세를 키워갔어요. 항암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아들은 결국 간 이식 수술 기증자가 나오기 전 암이 온몸으로 전이가 됐고 수술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죠. 내가 낳은 아들을 먼저 땅에다가 묻는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저 관에 들어가야 됐다고 한다고 생각했고 죽어도 1년이라도 더 산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아들을 만나고 얻게 된 행복 때문에 하늘이 그와 맞먹는 불행을 가져다 준 건 아닌가 싶어서 아들을 따라온 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그 당시 저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는 먼저 떠난 자식 가슴에 묻는다고 하던데 전 가슴에 묻을 수도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가슴에 묻는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내 새끼를 지키지 못하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었으니 더는 살아갈 이유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 혼자 세상을 정리할 준비를 하게 됐어요. 우선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제 뒷수습을 하는 피해를 끼쳐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 그 집에서 떠나려고 했죠. 또 아들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 제가 그곳에 남아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짐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집을 떠나겠다고 또 나를 찾지 말라고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주려고 했었던 제가 모아둔 돈을 며느리에게 전달하려고 했어요. 이제 생을 정리하면 저에게 필요치 않는 돈이었으니까요. 예, 며느라. 아범이 그렇게 됐으니 내가 이제 이곳에 더는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려고 한다. 아범 죽고 떠날 준비는 계속하고 있었으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까지 민폐만 끼친 것 같아서 준비한 건데. 그러니까 내일 이 집 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일 집 나간다고 하면 될 말을 뭘 그렇게 길게도 하세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드님이 없으면 저희와는 남인데 언제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양심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먼저 떠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내일이라고 하셨죠? 뭐 가시기 전에 밥이라도 차려드려야 해요? 아유, 아니다. 밥은 무슨.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끼친 폐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이건 내가. 며느리의 날선 반응을 예상치 못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쏘아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밉거나 싫지도 않았어요.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저에게 그런 감정과 반응을 보일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집으로 들어온 다음 아들이 병을 진단받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그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이미 아들을 살리지 못하고 먼저 떠나보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의 날선 반응도 제가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어차피 제가 집을 나가겠다는 건 변함이 없으니 건네주려는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집안에 없는 줄만 알았던 손주들이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곤 저보고 이 집을 못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말이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한 유언 기억이 안 나? 할머니 끝까지 잘 모시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할머니 보고 나가라고 해. 내가 나가라고 했니? 할머니가 나간다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싶어도 자기가 불편해서 나간다고 하시는 걸 왜 막니? 나간다고 하셔도 엄마가 말리는 게 맞는 행동이지. 지금같이 엄마가 할머니 등 떠밀면 그게 내쫓는 게 아니고 뭐야? 할머니 죄송한데요. 할머니 저희 집에서 못 나가세요. 저희가 할머니 모실 거예요. 정 나가신다고 하면 저도 할머니 쫓아서 나갈게요. 저 농담 아니에요. 저 아빠한테 할머니께서 얼마나 희생해 오셨는지 그 과거 일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빠 아들로 있는 것도 전부 할머니 덕분이라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께 아빠가 못다한 효도 해드려야 돼요. 또 할머니 끝까지 모시고 사는 게 저희 아빠 유언이기도 하고요. 불편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희랑 같이 지내요. 저희가 잘할게요. 그 말로만으로도 전 충분했습니다. 감사했죠. 못나고 못난 저에게 이런 아들과 손주 녀석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만 받고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손주 녀석들이 지 애비와 똑 닮아서 고집이 그렇게도 셌어요. 결국 집을 떠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더 꺼낼 수도 없게 됐죠. 비록 손주들의 고집으로 인해 당장 집을 떠날 수는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집을 떠나겠다고 계획한 제 마음을 접었던 건 아닙니다. 손주들로 인해 잠시 미뤄졌던 것뿐이었죠.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제가 남은 가족 곁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곤 생각되지 않았으니 꼭 떠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떠날 날을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만큼이나 저를 생각해주는 손주들을 보면 떠날 마음을 다잡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며느리 역시 날이 갈수록 저에게 비치는 불편한 기색과 짜증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마음의 노선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떠날 날을 정하게 됐죠. 며느리에게 떠나겠다고 말을 했을 때는 아들을 잃고 제정신이 아닐 때라 마음의 동요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그 사이 마음이 진정됐는지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니 사람이 감성적으로 변하더군요. 그래서 떠나기 전 마지막 주말, 예전에 아들의 손에 잡혀 이 집으로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을 다시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식사 시간대였는데 저로서는 처음으로 제게 가족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비록 이제는 아들이 곁에 없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게 됐죠. 그때 먹었던 밥상과 똑같이 차려서 남은 가족들과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저 며느라, 미안한데 내가 부탁 좀 해도 되겠니? 이게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하는 부탁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다만.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지금 이렇게 저희들 곁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부탁을 하시겠다고요? 아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뭔데요? 뭐길래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말하시는 건데요? 제발 적당한 거 부탁하세요, 제발. 미안하다. 다른 게 아니라 왜 내가 처음에 아범 손에 이끌려 너희 집으로 온 날 있잖니? 그때 저녁에 먹었던 밥상을 받을 수 있겠니? 우리 집 식구들과 다 같이 한 밥상에서 저녁 먹고 싶구나.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으로 너에게 부탁할 일 없을 거다. 또 더는 너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고.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자 내 소원인데 이것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제발 좀 말을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 밥상 차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뭘 먹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겠어요?
뭘 먹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때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숙주나물, 김치 대충 이렇게 있었는데 없는 반찬까지 해달라는 건 아니고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만 있어도 된단다.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아유 그래. 그것만 있으면 되고 또 너희들이 같이 밥 먹어주면 정말 고맙겠다. 크게 힘든 거 아니니까 해드리긴 할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 노릇하시려면 안 돼요. 저도 그럼 가만히 못 있어요. 딱 이번 일까지만 부탁 들어드리는 거니까 더는 바라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저녁 한 8시나 9시쯤 먹는 걸로 해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돌아와서 차릴게요. 이번에도 며느리는 저에게 가시가 돋친 말을 했지만 그래도 제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전 그거면 더 바랄 것도 없었죠. 그렇게 저녁을 먹게 될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집에 남아있던 막내 손주에게 저 나름대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저 혼자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요. 큰 손주는 며느리가 나갈 때쯤 밖으로 나가 작별 인사를 뒤로 미루게 됐죠. 그런데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었는데도 집으로 오질 않는 겁니다. 거기다 큰 손주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요. 걱정이 돼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두 사람 모두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선 막내 손주 녀석을 굶길 수는 없어 제가 밥상을 차려서 먹였고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를 기다리게 됐죠. 그러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이 돼서야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죠. 남은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그날의 감정을 느끼겠다는 마음은 이미 정리를 한 뒤였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며느리가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에 괜찮은 거냐고 물어본 건데 며느리는 제 말뜻을 오해했죠.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니? 내가 걱정돼서 계속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따뜻한 꿀물이라도 타서 올 테니. 뭐? 걱정을 해? 아유 지나가던 개도 웃겠네. 내가 걱정이 됐던 게 아니라 자기 밥상 안 차려줄까봐 전화를 그렇게 하고서는 말을. 내가 어머님 그런 점이 싫어요. 가식적인 모습.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겉으로 드러내면 될 것을 꼭 착한 척, 사람 위하는 척. 아이 됐어. 내가 말해서 뭐해. 내가 밥상 차려줄 테니까 사람 좀 이제 귀찮게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한 행동 전부를 착한 척으로 가식으로 생각했다는 걸 며느리 입을 통해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며느리가 제 본뜻은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를 밀어내는 이유가 시어머니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두 제 착각이었으니 처음으로 가슴에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게 됐죠. 며느리는 서 있는 저를 지나쳐 주방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라고 했죠.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제가 깜빡해가지고 김치찌개 재료를 못 샀어요. 그런데 김치가 침이랑 섞이면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 드시면서 김치찌개라고 상상하세요. 그럼 전 어머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들어갑니다. 아, 늙은 년이 처먹고 싶은 것도 많네. 김치찌개는 무슨 김치찌개야. 며느리는 쉰밥과 함께 김치만 꺼내놓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며느리를 잡아 세울 수 없었죠. 제 주제에 뭘 바랄 게 있겠어요. 애초에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이 집에 남아있는 것도 제가 바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죠. 며느리가 저 때문에 더 마음고생을 하기 전에 얼른 이 집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다음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죠. 그래서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겨오려고 하는데 막내 손주 녀석이 갑자기 방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엄마를 돌려세워 뺨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막내 손주를 며느리 곁에서 떼어내어 말리게 됐죠. 한연아, 너 뭐 하는 거야? 엄마를 때리면 안 되지. 놓으세요. 저 사람 저희 엄마도 아니에요.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요. 부모 자격도 없는 게 감히 할머니를 건드려? 당신 때문에 할머니가 아빠를 잃게 됐는데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당신이 그러고도 이 집에 붙어있을 자격이 있냐고?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그 말버릇은 어디서 배웠고? 너희들 할머니랑 붙어있더니 이러는 거구나. 어머님, 도대체 애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요? 제가 없는 동안 애들한테 세뇌라도 하셨어요? 저한테서 애들도 뺏고 이 집도 뺏고 전부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손주 녀석도 말려야 했고 저를 매도하는 며느리에게 해명도 해야 됐죠.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고 진정시키는데 정신없을 때 손주 녀석이 휴대폰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할머니. 형이 오늘 엄마 뒤따라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엄마 옆에 남자 보이시죠? 이 남자가 엄마랑 바람 피고 있는 상대라고요. 그것도 아빠가 살아계실 때부터 만나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이 남자 때문에 우리 아빠 살릴 수도 있으면서 자기 간이식 가능하면서도 안 된다고 거짓말한 거라고요. 막내 손자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순간 저 혼자 다른 세상에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손주에게 받은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막내 아들이 하는 말에 해명을 하고 있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엄마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저 아저씨는 아빠 일 관련해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아빠 아팠을 적부터 만나게 된 사람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바람이다 뭐다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그리고 내가 네 아빠 살리는데 왜 마다하겠어? 네 아빠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던 사람이 난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이 저한테 거짓말했을 리가 없어요. 뭐 형? 그러니까 너 지금 하는 말과 보여준 사진이 한솔이한테 다 듣고 받았다는 거지? 네가 직접 본 적 없는 거 아니야? 거 봐라. 이제야 설명이 되네. 지금 한솔이가 뭘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걸 동생인 너한테 전달하게 된 거고. 그런데 그때 큰손주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며느리가 하는 말에 반박을 해오며 모두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아빠를 죽인 살인자 주제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내 휴대폰에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게 다 증거로 남아있는데. 이거 전부 당신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이야. 이렇게 증거들이 많은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오해라고 발뺌할 거야? 지금 가족들 전부 남편 놈 살리겠다고 난리. 다 죽어가는 놈 이식해서 살리겠다고 난리인데 이러다 나한테까지 순번 돌아오면 어떡하지? 내 간은 소중한데. 아유, 안 되지. 그놈 죽고 나랑 다녀야 하는 것도 먹어야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그놈 엄마랑 당신 자식들이 살리겠다고 난리라며. 그러면 그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해결돼도 문제가 되네. 그놈 없어야 우리가 편히 만나잖아. 자, 이러고 그 다음에 할머니랑 우리가 기증에 부적합해지자 당신이 이놈과 또 이런 말을 했어. 아씨, 왔어 나까지. 한년이 절대로 이식 못 시킨다고 지랄들이라 나까지 순번이 왔다고. 아니, 나 어떡해? 이제 도망이라도 쳐야 하나? 그런데 당신이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부적합하다고 해. 어차피 정신없어서 당신이 뭐 검사 받았는지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할 텐데. 바보도 아니고 그걸 속을까? 아이씨, 우선 그 방법 써보고 아니면 정신없어서 다른 검사를 착각했다고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 줘서 고마워 자깅. 그리고 미안해. 가족들 눈치 보여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대신에 이 인간 저 세상 가면 그땐 우리 마음껏 보자. 여기 있는 대화 내용은 다 뭔데? 이러고도 당신이 우리 아빠를 살리고 싶었다고? 이러고도 그 남자가 아빠 일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건 이것 말고도 아주 많아. 내가 이것들 다 읽어줄까? 며느리가 아들이 아프기 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죽어가는 걸 방치했던 거고요. 큰 손주는 그 사실을 우연히 휴대폰 속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됐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증거로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의 모친의 외도 상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며느리 뒤를 밟았던 거고요. 큰 손주가 하는 말로 인해 더는 며느리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확실해졌죠. 손주들이 말한 것처럼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며느리의 배신과 이기심으로 결국 아들이 죽게 된 거였어요. 그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며느리를 때려 패기 시작했죠. 니년이 감히 우리 아들을 죽여? 내 아들 살려내. 이년아, 내 아들 살려내라고. 아이, 너희들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니? 엄마 안 보여? 이 노인네 좀 말려보라고. 죽을 힘을 다해 며느리를 내려치니 저보다 한참 젊은 며느리도 힘 한 번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으니 며느리는 옷이 찢어지고 머리털이 다 뽑힐 때까지 저에게 끌려다니게 됐죠. 지켜만 보고 있던 손주들이 저와 며느리를 떼어놓고 말렸을 땐 며느리가 탈진해 쓰러지게 되면서였어요. 정말 한참 동안 며느리를 때리고 찢고 물었는데도 속에서 나는 천불이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며느리의 사이를 떼어놓은 손주들이 저를 위로해주겠다며 안아주더군요. 손주들의 품이 마치 제 아들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에서 활활 끓어오르던 천불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와 아이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오열하게 됐죠. 이후 큰 손주는 이번 일을 자신이 마무리 짓겠다 했고 따로 독립해 살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저에게 말했어요. 자신들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게 만든 여자와는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면서 말이죠. 다행히 손주들은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며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유산을 배분해준 덕분에 손주들은 경제적인 독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아직 미성년자인 작은 손주 거취였죠. 며느리가 일부러 고얀 심보로 작은 손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큰 손자만 독립해 나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큰 손주가 자신의 친모와 대화로 잘 해결했고 작은 손주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끊겠다고 자신의 친모에게 손주들이 선언을 했고요. 또 저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처음에는 제가 거절하게 됐어요. 손주들에게 굳이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나이든 제가 걸림돌이 될 거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꼭 저와 같이 지낼 거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제가 저번에도 할머니 모시고 지낼 거라고 말했잖아요. 또 아버지 유언이라고 했고요. 짐이 된다, 폐를 끼친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에게는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버지가 저희 곁에 없는 상황에서는 할머니만큼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더는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희가 아버지만큼은 못해도 할머니께 효도하면서 살게요. 이미 손주들이 저를 모시고 산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들이나 손주 녀석들이나 워낙 고집이 강해 제가 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꺾을 수 없는 고집이라면 고맙다는 마음 표현을 가슴속에 있는 만큼 해주고 감사히 그 마음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안일을 하며 손주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록 평생을 그리워하던 아들과는 짧은 시간밖에 보내지 못했지만 우리 손주들과는 오랫동안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뒤늦게 운동도 배우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찾아 먹고 있죠. 우리 손주들 장가가는 모습 보고 증손주들까지 만나고 난 뒤에 그때 아들을 다시 만나러 가려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을 너무 늦게 찾아가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유라면 아들 녀석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 또 손주들 밥해 먹이러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가족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라며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